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에 이어 영주권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벌여 범죄 전과자, 사기 의심자, 공공안전 위협자들을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국경순찰대원을 지휘해온 마이클 뱅스 국경순찰대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태평양에서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2027년까지 기록적인 폭염과 기상이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연쇄회담을 통해 환상적인 무역 거래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물류 업무에 투입되고 있어 단순 노동시장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시작된 거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에 이어 영주권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벌여 범죄 전과자, 사기 의심자,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 위협자들을 포착해 그린카드 박탈 추방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영주권이 승인된 약 3천 건을 재조사해 500건을 계속 조사 중이고 50건은 박탈 추방 대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에서 밝혀졌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타겟이 불법 체류자들에서 합법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 피난민들로 전격 확대돼 구체적인 박탈과 추방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전술작전부수라는 조직을 신설하고 그 아래 LPR, 영주권자 추방작전팀과 귀화 시민권자 박탈팀, 피난민 재조사팀 등 3개 유니트를 나눠 가동하고 있습니다. LPR 오퍼레이션 유니트에는 40명이 배치돼 재조사를 벌여 이미 승인한 영주권자들 가운데 범죄 전과자, 사기 의심자,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 위협자들을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5월 초 현재 영주권자 재조사와 추방팀에서는 영주권자 2,890건을 재조사해 80%는 더 이상 조치가 필요 없다는 클리어 결정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50건에 대해서는 영주권 박탈과 추방 대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500여 건은 계속 조사 중이어서 영주권 박탈과 추방 대상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민당국은 이미 승인한 영주권자들 중에 2%가 범죄 또는 사기 행위에 따른 영주권 박탈과 추방 대상으로 추산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전담부서까지 신설하고 집중 재조사하고 있어 예년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합법 영주권자들이 그린카드 취득 후 범죄를 저질렀거나 나중에 범죄 전과가 드러난 경우 대체로 집행유예를 포함하는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영주권 박탈에 그치지 않고 미국서 추방됩니다. 이때 플리바겐 즉 사전 형량 조정에서 이민 신분을 고려치 않고 징역형만을 모면하기 위해 1년 이상의 실형의 집행유예에 합의했다가는 추방 대상으로 분류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는 영주권자들은 형법뿐만 아니라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동시에 받아 365일이 아닌 364일까지의 집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그린카드 박탈과 추방 대상으로 분류되면 즉각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이민법원의 청문회에서 이민판사의 최종 결정이 나와야 하고 사법부인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자 재조사와 박탈 추방 작전과 함께 같은 부서에서 귀화 시민권자 박탈 작업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재조사를 통해 박탈 대상으로 분류된 귀화 시민권자 384명 가운데 연방법무부가 1차로 12명에 대해 미국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원에서 승소해야 해당 귀화 시민권자의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게 되고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현행 이민법에 따라 추방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정부는 살인 등 강력 형사범죄자, 마약 밀매자 등은 거의 예외 없이 추방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는 DUI, 음주운전의 경우 첫 번째 적발로 인사사고를 내지 않았으면 추방은 면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국경 단속뿐만 아니라 이민 단속에도 앞장서온 국경 순찰대 수장 마이클 뱅스 대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진두 지휘해온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과 그렉 보비노 국경 순찰대 광역팀장, 토드 라이언스 아이스 국장 대행 등 강경파들이 거의 모두 교체돼 새로운 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도부 구성을 매듭 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의 전략과 전술을 일대 전환하기 위한 인적 쇄신으로 지휘부 교체를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국경 순찰대원들을 지휘해온 마이클 뱅스 국경 순찰대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마이클 뱅스 국경 순찰대장은 유예 기간 없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아예 공직 생활을 끝내고 은퇴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뱅스 국경순찰대장은 대혼돈과 재난에 빠졌던 미국 멕시코 국경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안전한 국경으로 바꾸는 일을 완수했다고 자부하고 이제는 공직에서 떠나 고향인 텍사스로 돌아가 가족과 목장에 초점을 맞출 때라고 생각해 사임하고 은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순찰대의 상급기관인 CBP 세관 국경보호국 로드니 스콧 국장은 성명을 통해 뱅스 국경순찰대장의 공직 서비스에 감사한다고 치하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뱅스 국경순찰대장의 전격 사임과 은퇴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태를 계기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일대 전환하며 인적 쇄신으로 지휘부 거의 전면 교체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CBP와 아이스보다는 한 단계 낮은 국경순찰대장을 전격 사임시킨 것은 마이클 뱅스 대장 아래서 국경순찰대의 역할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가장 공세적인 이민 단속에 앞장섰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경순찰대는 수십 년 동안 국경에서 반경 100마일 안에서만 작전을 펼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연안 반경 100마일 이내로 변경해 로스앤젤레스, 뉴욕과 시카고 등 거의 대부분의 대도시들에서 국경순찰대가 이민 단속을 실시할 수 있게 다소 자의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국경순찰대는 새로 확대한 작전 지역에서는 영장 없이도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길거리에서 생김새나 언어만 보고 듣고 체포하는 이민 단속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경순찰대의 공격적인 단속에 그렉 보비노 광역팀장을 내세워 250 내지 300명의 국경순찰 병력과 SUV 자동차, 장갑차, 헬기를 동원한 대도시 급습 작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미네소타에서 총격 사망 사태가 벌어지며 최일선에 섰던 그렉 보비노 광역팀장부터 원대복귀 명령을 받은 후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3월에는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이 트럼프 2기 강요로서는 처음으로 전격 경질되고 마이크 웨인 멀린 상원의원이 후임으로 상원 인준을 받고 취임했습니다. 5월에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 세관 집행국의 2만 명의 요원들을 지휘해온 토드 라이언스 국장 대행이 사임하고 후임에 베테랑 요원 출신 데이비드 벤투라 씨가 지명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의 설계자로 불려온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이민 정책에선 거의 손을 떼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한 해 100만 명 이상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 추방하겠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보다 유연하고 온건한 접근 방식으로 조용하게 범죄자들을 중점 체포 추방하는 표적 단속을 시행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도 더위가 심상치 않은데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태평양에서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이른바 슈퍼 엘니뇨 영향으로 2027년까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뭄과 홍수, 식량 위기까지 겹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평양에서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앞으로 2027년까지 지구촌이 기록적인 폭염과 기상이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국 NOAA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등 주요 기후기관들은 늦어도 올 가을부터 이른바 슈퍼 엘니뇨 수준의 강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전 세계 기후 흐름 자체를 바꿔놓을 만큼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열대 태평양 일부 지역의 해수면 온도는 이미 평년보다 섭씨 0.5도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몇 주 사이 수온 상승 온도가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예측 모델 상당수도 올가을 태평양 특정 지역 수온이 평년보다 2.5도 이상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고 일부 모델에서는 상승폭이 3도를 넘어설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는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엘니뇨 사례 가운데 하나로 기록된 1877년 수준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당시 강력한 엘니뇨는 1년 넘게 이어지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곳곳에 극심한 가뭄과 흉작을 불러왔고 식량난과 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엘니뇨가 단순한 계절성 더위를 넘어 장기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 이어 2027년까지 폭염과 이상기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로 축적된 해양의 열에 현재 진행 중인 지구온난화까지 겹치면서 향후 1, 2년 동안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직전 강한 엘니뇨가 영향을 미쳤던 2023년과 2024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최고 기온 기록이 속출했습니다. 유럽과 북미, 아시아 지역에서는 폭염과 산불, 가뭄 피해가 잇따랐고 일부 지역은 폭우와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상기후가 결국 세계 경제와 식량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뭄과 홍수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면 국제 곡물 가격과 식료품 물가도 다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생활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상기후까지 겹치면 저소득 국가와 취약계층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기후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와 산업, 식량 안보와 생존까지 연결된 현실적 위기가 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산업계 역시 장기적인 기후 적응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환상적인 무역 거래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과 전쟁 끝내기를 돕기로 했으며 미국의 석유와 항공기, 농산물을 더 사들이기로 약속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년 만에 중국 방문과 6개월 만에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새로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환상적인 무역 거래를 이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고 미국의 전쟁 끝내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란 문제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무료 통행을 유지하며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기로 약속하고 미국의 석유도 사들이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석유를 90%나 수입하고 있는 중국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주기를 미국은 바라고 있으나 생존 모드로 나선 이란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제한적이어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 끝내기를 위해서는 직접 풀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겠다고 밝혀 기존의 150대보다는 50대 늘렸으나 미국 측 기대인 500대 구입에는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CNBC 등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석유를 사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부터 얼마를 구매할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한 미국의 거부이자 대표적인 CEO들 12명 가운데 막판에 전격 합류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따라간 것으로 볼 때 미국이 최신 H200 칩의 중국 판매를 승인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무역전쟁 시 기싸움을 벌였던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거의 논의하지 않아 관세전쟁 또는 무역전쟁의 재발보다는 정상적인 무역거래와 투자를 지향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0월 관세전쟁과 무역전쟁에서 1년 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향후 양국 관계와 무역 투자 거래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곧 미중 양국이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에서 협력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9월 24일 미국을 방문키로 했다고 미국 측이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 AI 기술이 이제는 화면 속을 넘어 실제 작업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물건을 짚고 바코드를 맞춰 분류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물류 업무에 투입됐는데요. 단순 노동 시장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시작된 거란 반응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물류 작업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상자가 쉴 새 없이 지나가고 사람 대신 휴머노이드 로봇이 물건을 집어들어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코드가 인식되도록 손으로 눌러 위치를 맞추는 모습까지 사람 작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AI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가 공개한 장면인데 로봇은 자율 인공지능 시스템 헬릭스2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로봇이 실제 물류 분류 작업을 8시간 교대 기준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으며 공개된 생중계에서는 무려 이틀을 훌쩍 넘긴 47시간 넘게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처리한 물품도 6만여 개를 넘어섰습니다. 단순 시연 영상이 아니라 실제 작업 환경을 장시간 공개했다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건 위치가 조금만 어긋나도 로봇이 멈춰서거나 작업 도중 한동안 움직이지 않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여러 대의 로봇이 서로 상태를 확인하며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교대 작업을 수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건 AI와 로봇 기술의 결합 속도입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아마존의 로봇 배송과 드론 배송 사업처럼 기술적 한계와 높은 비용 문제로 기대만큼 빠르게 자리 잡지 못한 사례도 있어 여전히 현장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류 분류나 포장, 검수 같은 작업은 비교적 정형화돼 있어 자동화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여기에 생성형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단순 반복 업무를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단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경쟁력은 단순 숙련보다 AI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단순히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문제를 관리하고 예외 상황을 판단하며 AI를 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감각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단순 작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구조 변화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AI를 피하는 시대가 아니라 AI와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